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중요한 일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이겨야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포르투갈 사실 잘 몰라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포르투갈이 어떤 나라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르투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국보다 훨씬 더 이전에 포르투갈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거의 뭐 절반은 포르투갈이었죠. 그리고 또 절반은 에스파냐,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자세히 보면 정말 조그마한 거 있죠. 그 조그마한 것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바로 후추입니다. 그 조그만 것이 바로 후추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후추. 지금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15세기, 1400년대죠. 1400년도에는 후추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후추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실 후추는 인도에서 났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후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유럽 사람들의 연합팀 십자군을 만들었죠. 십자군 원정을 만들어서 아시아에 갔다가 우연히 후추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후추 맛을 들인 유럽 사람들이 뭐 후추에 뭐 정말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후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요. 뭐 유럽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이 많으니까 귀족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데 제1 지표가 바로 후추였답니다. 손님들을 막 초대해서 자기들 테이블 위에 앉혀놓고 테이블에 후추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거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책, 그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후추가 귀한 만큼 귀족들은 파티를 열 때 후추를 얼마나 내놓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일명 찐 부자들은 요리에 후추를 듬뿍 넣는 것을 넘어서 식탁마다 그 귀한 후추를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부자임을 알렸죠. 그러한 전통이 서양에 계속 남아 지금도 식탁 위에 항상 후추통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잖아요. 세네갈의 음식점에 가면 식탁에 진짜 항상 후추가 있어요. 후추통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저도 여기 이 책에 썼는 게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을 후추통 볼 때마다 합니다. 후추는 사실 인도에서 났거든요. 여기 인도, 여기서 후추가 났는데요. 후추가 유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터키를 거쳤다가요. 그 다음에 터키에서 베네치아, 이때는 도시국가죠. 이 베네치아를 거쳤다가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중간 상인이죠. 여기 1차, 여기 2차, 베네치아에 와서 또 3차 중간 상인들을 거쳐가면서 후추의 가격이 한번 거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이 중간 상인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 후추 모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어서 결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킴으로써 세계 역사는 바뀌게 되죠. 그게 후추판 돈으로 결국은 지금의 튀르키예,
콘스탄티노플을 물리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이슬람 상인들이 돈을 더 벌려고 유럽으로 가는 후추 통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후추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살 길은 없고 결국은 찾았는 것이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빙 돌아서 결론적으로 인도까지 갔죠. 인도까지 가서 이제 후추를 직거래하면서 세상의 역사는 또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이슬람 상인들이 그 많던 돈을 후추 때문에 벌었는데 이제는 돈 벌 길이 없는 거야. 유럽 사람들이 저 배 타고 삥 돌아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니까 이 돈을 못 버니까 결국은 이슬람은 망하게 되죠. 세계 역사를 보면 참 간단하죠. 자, 여기 있는 포르투갈이 어떻게 세상의 강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도 후추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돼야 되는데 후추가 제일 불리한 게 누구냐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얘들이 제일 불리한 거예요. 인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후추 값을 가장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중간 상인들이 돈 다 벌고 자기들은 없어.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바로 바닷길을 뚫어보자 이거였거든요. 바닷길을 삥 둘러서 가자고 생각한 게 바로 포르투갈. 이런 거 보면 정말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지리적인 위치가 후추를 얻기에 가장 불리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후추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러면서 선박을 만들어야 되고 선박이 있으니까 항해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그러면서 포르투갈은 이제 선박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입니다. 여기 보면 왕자인데요. 그 아버지가 왕이죠. 그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엔히크 항해 왕자랍니다. 항해 왕자.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연 분이고요.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460년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탐험 사업에 너무나 과도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게 1415년에 아프리카의 세우타를 정복합니다. 제가 이걸 왜 썼냐면 그 세우타가 지금은 이제 스페인 영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가 정복을 했죠. 세우타는 어디 있냐면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지금은 스페인 땅이에요. 신기하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지금 월드컵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벨기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준우승 팀인 크로아티아를 0대 0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1승 1무로 지금 난리가 난 나라가 바로 모로코입니다. 지금 뭐 너무 광분해서 유럽에 가서 막 자동차만 보면 불 지르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여기가 조그만한 나라, 여기에 포르투갈이죠. 예. 그러면 세우타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렇게 싹 세워졌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이게 세우타입니다. 도시인데요. 세우타는 참 도시인데요. 나라는 아니고 스페인이 나라죠. 예. 여기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 좁게 지나가는 해협, 이걸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하고요. 세우타는 여기 보시듯이 그 덩어리에 조그만하게 뭔가 세워져 있는 듯한, 그래서 이걸 세우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페인 땅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그 모로코라는 나라 안에 스페인 땅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세우타.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멜리야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스페인 땅이야.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대륙 안에 스페인 땅이 있어요. 두 개의 도시가 있죠. 세우타하고 멜리야. 예, 그래서 제일 열받는 사람은 모로코겠죠. 이게 모로코 국가 안에 스페인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로코가 과거에 이거 돌려달라라고 스페인 보고 요구를 했는데, 스페인이 절대로 못 돌려준다. 이거는 우리가 꼭 사수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페인 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스페인 사람들이 뭐 아주 놀러 자주 옵니다. 주말이면 이쪽 세우타 멜리아에 놀러 와서 쇼핑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스페인 본토보다 아주 싸대요. 물건이 뭐 부가가치세가 스페인 본토는 20% 정도면 여기는 10% 정도 하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놀러 오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지중해 해변이 아름답잖아요. 여기 와서 뭐 해수욕도 즐기고 해서 상당히 많이 놀러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 그 스페인들이 자주 놀러 가는 데가요, 여기 있는 까나리 제도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죠. 과거에 원양 어선 전초기지로 알려진 바로 라스팔마스가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스페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주말에 자주 놀러 와요. 가까우니까 그렇고요. 이 까나리 제도도 스페인이 절대로 못 준다 해가지고, 뭐 다른 건 다 줘도 이 까나리 제도만큼은 절대로 못 준다 해서 스페인이 사수하고 있는 땅인데요. 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인류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까나리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평균 기온이 항상 똑같아요. 23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온 동물인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까나리 제도고요. 여기는 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라스팔마스고요. 그리고 여기가 라스팔마스, 여기가 테네리페 섬입니다. 보통 제가 라스팔마스 섬으로 주로 놀러를 많이 가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네, 이 라스팔마스 섬은요, 가보면 하나의 산으로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슷하죠. 제주도가 하나의 산, 한라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듯이 여기도 하나의 산이고요. 이 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에는 주로 밤나무가 많아서 밤도 많이 따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 해변이니까 해변에서 해양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 있어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관광지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이 모로코란 나라가 조금 좀 억울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모로코잖아요. 여기가 이 모로코란 나라인데, 여기 위에 세우타도 스페인에 뺏겼죠. 여기 멜리아도 뺏겼죠. 그리고 모로코 바로 옆에 있는 이 까나리 제도 7개의 섬도 다 스페인 땅이고, 그래서 아마 지난 축구에서 이겨서 광분했을 때 막 유럽에 폭동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한때 막 심하게 나왔죠. 모로코도 16강이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잠시 이야기가 빗나갔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네,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로코의 이야기는 정말 신비합니다. 모로코는 사실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지만 모로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프리카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깝고요. 그리고 인종 구성도 보면 이쪽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랍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랍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뭐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커스를 포르투갈에 두겠습니다. 엔리크 왕자는 1418년부터 후추를 찾아서 백길 탐사를 하는 배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죠. 물론 자기 본인은 뭐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로 갔냐면 1488년도에요. 바르톨로뉴 디아스가 여기 있는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바르톨로유 디아스.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디아스라고 하겠습니다. 디아스는 정말 폭풍에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 포르투갈도 여기가 인도까지 가려면 사실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아프리카 쪽으로 그냥 혹시 길이 있나 싶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가 보네, 여기도 아닌가 배, 여기도 아닌가 배 하면서 이 포르투갈이 들어가는 곳, 이 근처 있죠. 이 근처는 전부 포르투갈의 어떤 영향을 받아 가지고 식민지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어떤 포르투갈의 항해에 유리한 어떤 도시,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 잠시 포르투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쪽 아프리카 지역 이쪽 전체가. 왜냐하면 자꾸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마침내 그 높은 파도를 뚫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대서양의 파도가 엄청나요. 저는 아마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중에 대서양 파도가 가장 거칠고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그 불안한 배를 가지고 그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디아스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 하도 그 험난한 폭풍을 만나서 이곳을 케이프 오브 스톰, 그러니까 폭풍의 곳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훗날 주왕 2세라고, 이 당시에 이제 왕이 포르투갈 왕이 주왕 2세였는데요. 이분이 야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인도양을 갈 희망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Cape of Good Hope 해가지고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이제 반 온 거야. 반 왔는데 아직 인도양은 멀었어요. 인도는 참 멀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배가 중간에 정착지마다 계속 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쉬는 자리에는 다 포르투갈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해변, 이 해변 국가들은 나중에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부 포르투갈하고 영향이 다 있어요. 여기도 잘 모르니까 여기도 갔다가 또 여기도 갔다가 다 인도의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포르투갈의 영향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갖는 도시마다 자기들의 근거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희망봉 발견하고 약 10년 뒤에, 여기까지 가는데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 뒤에 바스코 다 가마가 드디어 이 캘리컷이라는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 드디어 후초의 직거래가 시작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제 잘 나가죠. 이제 후추를 직접 가지고 와서 유럽에 파니까 포르투갈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열받는 국가가 누구냐면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야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우리도 항해를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바꾸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스페인은 콜럼버스하고 손잡고 콜럼버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자기가 항해 기술이 있으니까 포르투갈에 가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도를 가는데 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느냐? 너무 험한 길 아니냐?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인도를 쉽게 갈 수 있다 라고 포르투갈에서 제안을 하고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인도까지 가는 쉬운 길을 가르쳐 줄게. 항해할게, 탐험할게. 이랬는데 포르투갈은 일단 콜럼버스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배에 대해서 투자하기 싫은 거죠. 엔리커 왕자가 그만큼 하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일단 콜럼버스하고 손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이미 항로를 이렇게 확보해 놨어요. 굳이 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콜럼버스에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정보화 시대에 자, 이쪽으로 가면 인도가 안 나온다는 걸 알지만 이 당시에 그 콜럼버스는 몰랐으니까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친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면 쉽게 인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한번 빠꾸 대짜 맞았어.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하죠. 자, 이쪽으로 가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고맙죠. 지금 스페인은 급해. 지금 뭐 앞뒤 콜럼버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우리도 빨리 인도를 가야 돼. 그래서 스페인이 콜럼버스에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세 척인데요. 세 척 중에 한 척이 이제 제일 큽니다. 이게 산타 마리아호고요. 보면 돛을 지금 달아놨는데 돛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한 것이 보이죠. 이걸 타고 드디어 서쪽으로 가는데요. 문제는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 지금의 이제 쿠바죠. 쿠바를 가서 자기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인도라고 했죠. 그럼 훗날 여기는 이제 이쪽에 인도하고 구분되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보면 참 놀랍죠. 사실 인도가 여기인데 인도의 섬들은 여기 있어. 서인도 제도야. 콜럼버스가 그만큼 인도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 현재는 아메리카 대륙이 되었잖아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인디언이 된 거야. 여기는 서인도 제도가 된 거고, 역사가 이렇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죠. 하지만 지금부터 더 중요한, 더 위험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알카소바스 조약의 얘기가 나옵니다. 알카소바스 조약은 뭐냐면 포르투갈이 스페인하고 맺은 조약인데요. 스페인의 배는 북위 26도 이남 지역의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가 북위 26도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그 까나리 제도 있죠. 까나리 제도 바로 밑에가 북위 26도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스페인의 배는 이 밑으로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조약을 1479년도에 맺었는데요. 콜럼버스가 이 조약을 위반한 거야. 여기가 서인도 제도잖아요. 콜럼버스는 이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왕복 4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위 26도 이남으로 계속 항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포르투갈 왕인 주왕 2세가 스페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너 이거 계약 위반이다. 그리고 이 소유권, 여기 서인도 제도에 대한 소유권은 앞으로 포르투갈에게 주어야 된다.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는 포르투갈 것이다. 스페인에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페인은 이때 기발한 묘수를 떠올리죠. 바로 교황의 중재를 얘기를 합니다. 교황께서 나서서 우리 이 분쟁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스페인이 이제 깨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이 알렉산드르 6세인데요. 이 교황이 바로 스페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스페인 편에 힘을 실어 주겠죠. 여기 보라색 실선 보이시죠? 여기가 서경 38도입니다. 38도에 이렇게 금을 그어줘요. 이게 바로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의 라인입니다. 여기에 금을 긋고 이쪽은 포르투갈,
이쪽은 스페인이 하자라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뭐 아주 불리하죠. 교황이 한 얘기는 이 보라색 점선을 따라서 이쪽은 포르투갈, 이쪽은 스페인인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년 뒤에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은 38도가 아니라 이쪽으로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나와서 서경 46도, 서경 46도를 중심으로 이쪽은 포르투갈, 이쪽은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하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를 46도로 딱 선을 그어서 이게 지금 일직선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약간 곡선으로 보이고요. 이거를 서경 46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전부 포르투갈, 반대쪽은 전부 스페인. 이게 말이 되나? 아,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근데 이 조약으로 여기 남미에 보면 여기 브라질 있죠? 브라질이 포르투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미 국가 중에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데는 지금도 브라질밖에 없고 나머지 이쪽은 전부 스페인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여기 인도에 후추를 얻는 게 최고 목적이었으니까 이 후추를 얻어서 좋다고 박수 쳤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죠. 스페인은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포르투갈보다 힘이 약했거든요. 후발주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전체를 스페인이 다 차지했다는 거는 뭐 스페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물론 앞으로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네덜란드가 들어오면서 이 포르투갈이 가졌던 영토를 자기들이 먹고 뭐 이런 진흙탕 속에 들어가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두 나라가 땅을 갈라먹기 하는 거죠. 이 당시는 정말 그 포르투갈의 힘이 아주 셌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셌던 원인은 바로 포르투갈이 처한 환경,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 이 지도를 보면요. 결국은 인도양에서 나오는 후추가 포르투갈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중간 상의를 거치니까 이게 포르투갈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자체의 항로를 찾아서 이렇게 빙 둘러가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땅이 대부분 포르투갈 땅이 되고요. 결국은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이후에까지 그냥 포르투갈은 다 쑤셔보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 브라질까지 포르투갈이 땅이 된 거죠. 결국은 내가 좀 더 좀 힘든 위치, 척박한 위치에 살고 있으면 그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이 발휘되는 거죠. 이 농사도 보면요. 이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이 농업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요. 봄에 파종을 해야 되고요.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농업 기술로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적당한 품종을 선발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고 우리는 옆집에 김서방이 파종을 하면 여기 있는 이서방이 눈치 보고 또 파종을 해야 돼. 왜? 시기를 놓치면 겨울에 설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리는 기술적으로 뭔가 앞서 나가야 돼요. 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우리 한국이 36.5도잖아요. 이렇게 36.5도에 걸려 있는 나라들, 이쪽이 보면 뭐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다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발달하는 거죠. 뭐 물론 그때는 이제 미국이라는 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까지 확장시켜 보면요. 이쪽 라인대에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라인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뭐 한국, 일본, 여기 뭐 영국은 좀 위에 있지만은 영국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 다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미국, 캐나다. 결국은 환경적으로 조금 불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한다는 거죠. 실례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언제든지 파종을 해도 되잖아요. 내가 오늘 파종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한 달 뒤에 해도 되고, 두 달 뒤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발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수확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파종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뭐 이름하여 태평농법이죠. 그냥 태평스럽게 지금도 아프리카는 태평농법을 쓰고 있어요. 파종하고 수확 때까지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농업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기가 힘든 지리적인 위치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축구. 야, 진짜 우리가 포르투갈 이겨서 16강 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하고는 상당히 좀 이상한 또 인연이 있죠. 우리나라 축구 감독 벤투 감독이 또 포르투갈 사람이야.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 포르투갈을 응원할까요? 아니면 한국 축구팀을 응원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2002년 월드컵에서 예선 마지막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 박지성이 있을 때. 네, 그런 포르투갈하고의 또 인연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또 축구 인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포르투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전체 대륙에서 가장 서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쪽 탐험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도 포르투갈 관광지에 가면요, 이거 어떤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포르투갈이 가장 대륙의 서쪽이다 라는 표지석을 세워놓고 거기를 관광 코스로 삼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그쪽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